국민의힘 나쁜 놈들입니다. 아, 우리 종북 아니에요? 빨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제가 이제 대자보 같은 것들을 올리면 김상천 부모님 전라도 출생이래. 각자의 지역을 각자의 정당이 독점을 하고 두 분열에서 표를 동원하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명확한 제거 대상? 어떤 최소한의 견제 구도가 존재하는 의회였다면 가능했을 일일까? 만약에 적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6대 4든 7대 3이든 최소한의 어떤 구도라도 있는 지역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거의 이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마치 수정 노릇을 하듯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정치적인 다양성을 좀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2002년도 지방선거부터 최근까지의 지방선거에서 광주가 하나의 정당으로 몰린 적 없었습니다.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지요. 한 명씩은 꼭 이제 다른 정당이 있었습니다. 2002년에 민주노동당의 윤난실 의원이 있었고요. 2006년에는 민주당 22석에 열린우리당 1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 14년, 18년 계속 이제 다른 의원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회에도 22명은 민주당이고요. 1명은 국민의힘입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진보 정당 의원들이 계속 나오던 광주시 의회에 국민의힘 의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정당이니까 다른 목소리를 내줄 거라 생각했는데요. 실제 그분의 의정활동을 보면은 똑같구나. 뭔가 어떤 색깔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이지만 광주에서 민주당 활동을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전혀 어떠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광주시 의회의 어떤 이제 진보 정당 의원들을 살펴봐도 그분들의 활동들이 되게 존경스럽지만 사실은 어떤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하는 한 명의 의원으로서는 역할이 되게 제한적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의회에서 장현주 전 광주시 의원이 정의당 몫으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선명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낼 거라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활동을 한 과정을 지켜보니까 물론 이제 중요한 목소리를 많이 내줬지만 실제로 그 의회의 어떤 다른 구성원분들에 비해서 과연 다른 목소리, 중요한 선명한 목소리를 냈는가 했을 때 조금씩 의문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광주시 의회는 이미 그분이 아니어도 비슷한 활동을 했던, 같이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의회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남대 나와서 학생운동했던 사람이구나. 우리와 함께 이제 얽혀있는, 그리고 이번 광주시 의회가 특히 이제 그런 게 강했는데요. 진보정당의 의원 없습니다. 하지만 장현주 전 의원만큼의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시민사회 출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박필순 의원은 심지어는 녹색당 후보로 나와가지고 지방선거에 대단히 선전해가지고 지역 진보정당의 얼굴을 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이제 연이어 낙선하신 이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입당하셔서 활동을 하는데 그 어떤 광주시 의회라는 22명의 의원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 의원들이었으면 달랐을까? 그분들도 기후위기에서 얘기를 하고 소수자에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정의당 의원들이 있었다면 달랐을까? 광주라는 지역의 어떤 이러한 특수성을 살펴볼 때 진보 정당이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정의당이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힘이 맞서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또 다른 세 번째 정당으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고민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지역이라는 어떤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는 결국에는 다 친구가 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는 이 지역의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실제로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일당 체제를 깨는 것만으로도 저는 유의미한 변화를 생각합니다.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밖에 다른 의제들에 대한 입장이나 혹은 뭐 퍼포먼스도 중요하잖아요. 선명하게 국민의힘이 다 잡고 있으면은 오히려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국민의힘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명확하죠, 대구는. 네. 그런데 그 전선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어떤 일당 독점이 깨지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은 민주당 17명, 정의당 6명 이렇게 됐을 때 의회와 지금의 의회에 어떤 결정적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그 그림을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일에 대해서 실패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대구가 사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명확한 제거 대상?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극단적이지만 어쨌든 명백한 경쟁 상대가 있는데 광주는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더 걱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측면에서 차이점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마찬가지로 참 어려운 질문이고 고민이긴 한데요. 주권자인 시민을 좀 더 많이 만나고 주권자인 시민을 더 많이 설득하는 것이 진보 정당이 가야 할, 뭐 당연한 얘기지만 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대구 민주당에서 내거는 현수막이나 공청회 같은 것들을 보면 구구 정치, 극우, 수구 정치 타파라는 어젠다 아래에서 되게 국민의힘을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의힘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지역을 향한 공격으로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시민들이 느끼기에 와닿는 국민의힘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과연 진보당이, 과연 정의당이 얼마나 대구 시민들이 얘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진짜 지금 대구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라고 할지라도 얘네 한번 뽑아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역량과 퍼포먼스를 우리가 보여준 적이 있나 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지역의 의제를 국민의힘보다 더 먼저, 국민의힘보다 더 잘 캐치해서 의제를 더 빨리 세분화해서 이렇게 와닿게 문제 해법을 내놓는 그런 정치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꽤나 많이 구의회들에 시의회에 진출했었습니다. 근데 곧바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다 뺏겼어요. 다시 국민의힘에. 그걸 보고 역시 대구의 이 높은 구구, 수구 정치의 벽은 높다 라고 할 게 과연 내부자로서 비판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한탄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대구에서 많이 민주당에 기대를 걸고 투표를 해줬는데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을 급급하게 올려보냈단 말이에요. 지역민들에게 민주진보 세력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해서 실망의 정치만을 보여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의 정당이 집권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그래도 해결했었던 경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근데 기억나는 어떤 승리의 경험 이런 게 없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아까 상처님 얘기하셨던 내용에서도 든 생각인데 네. 진보당이 이렇게 바닥을 훑는 데 강하고 정의당은 좀 공중전에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의 지역 조직들이 약간 힘을 못 쓴 게 최근 한 10년 안팎의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정의당 광주시당은 조금 더 뭔가 활동의 폭이 넓다거나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동대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오랫동안 하면서 실력을 쌓을 기회를 주기보다는 뭔가 이제 지역 분위기가 이 한 번 했으니까 다음에 너 한 번 해라 이런 느낌으로 지금 22대 국회의원 8명이잖아요, 광주가. 이 중 7명 초선 의원입니다. 일단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쉽게 된다는 입장이 있어요, 사실은. 공천만 받으면 되잖아요. 깃발만 꽂으면 되는데 최고위원 대단한 사람 아닌 거예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구의 국회의원들 다 보는데 막 주호영 의원 보면은 엄청 그런 느낌이잖아요. 5선. 진보 정당에 대한 아주 강고한 오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지 않았나 싶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회피하는 방향을 선택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당장 진보 정당의 오해를 우리 종북 아니에요? 우리 뭐 빨갱이 아니에요? 기본소득 지지 안 해요? 우리 이재명 지지 안 해요? 포퓰리즘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곧바로 일단 할 수 있는 장부터가 없고 책모임을 꾸준히 열기도 하고 포럼을 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학내에서 그런 수요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진보 정치를 말로써 설득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진보당, 정의당의 노력들이 있어서 저는 지역의 변화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듣고 보면서 좀 더 진보정당끼리 협력을 하면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들긴 하거든요. 사실 지금 윤석열 퇴진 대구 시국회의에서도 정의당과 진보당이 크게 협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힘 닿는 곳들에서부터 협력을 해나가는 게 일단 약소한 대구 지역의 진보 정당 관계에서는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주에서도 사실은 정당을 앞에 내세워서 활동하기보다는 주로 시민사회에서 함께 활동하기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다 묶여 있어요. 대구도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네, 매일매일 만나고 이제 막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함께 하진 않지만 적어도 일상의 어떤 활동들이나 각 단위에서의 활동들은 지금도 수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랑 광주의 진보 정당도 함께 많은 걸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광주 대구 고속도로 가보면 선형도 되게 바르지 못하고 노면도 불량하고 근데 이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사실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협력해서 얘기를 잘 한다면 꼭 선명한 의제를 내걸지 않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실제 뭐 집권이 됐든 아니면 선거에서 당선이 됐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이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 광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도로에 차가 너무 없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버스도 되게 텅텅 비어있는 경우, 저도 주말에 되게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느끼면서 이렇게 철도가 개통이 된다고 해도 물론 더 그런 인프라가 있으면 더 많이 교류를 할 수 있겠지만은 관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어떤 교류를 해야 될까? 정치적으로는 또 어떤 교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좀 들더라고요. 저도 근데 주변에서 하연님 말고는 대구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처음 봐가지고 살면서 대구에 온 적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쉽지 않겠다. 철도가 생겨도 사실은 서울에 가는 건 되게 자주 왔다 갔다 하겠지만 대구에 갈 일이 없어요. 일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럴 만한 일이 없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사실은 되게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없어서 저는 오히려 진보 정당의 틀을 넘어서 지역의 정당 정치인들이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라고 하는 게 창출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근데 관광을 넘어서 어떤 게 있어야 과연 대구와 광주를 오고 가는 수요가 생길까? 산업연관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산업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지역의 거점 도시들부터 산업연관을 만들어가면서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건데 우리 정부의 그간 지역을 다루는 것들을 보면 일관적으로 사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한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완화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비켜가는 방향으로 정치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광주, 대구, 대전 이런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커진 거점 도시가 주변 도시들에게까지 시너지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역 소멸 문제를 다뤄야 하지 않을까. 그 목소리는 또 지역 정치인들이 얼마나 중앙 정치에서 지역 문제를 다뤄주느냐의 영역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할까 싶긴 합니다. 유행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대구에 갑자기 놀러 가는 거 사람들이 다들. 새로운 유행을 창조하고 그런 게 오히려 먹히지 사실은. 광주 갑자기 막 광주시에서 달빛 동맹 투어를 해가지고 막 일부러 이미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있어요. 있네요. 이미 있고 청년위원회에서 되게 자주 맞아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런 수요가 사실은 실제 그런 철도를 만든다고 이럴 때 지탱할 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폴티가 먼저 해주시죠. 광주 투어 여행, 대구 투어 여행이 있죠, 근데? 네, 지금 이미 있죠. 준비하고 있긴 하죠. 광주, 대구 지역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지역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사라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에 그 탄핵과 관련된 집회에서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발언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광주, 대구에 대해서 지역 갈등 이런 걸 조금 느끼실까요?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세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할머니가 대구 경북 분이시고 그리고 저희 친척들도 다 대구 경북 분이신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명절 때마다 상철이도 이제 빨리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도 하고 결혼해야지 하시는데 근데 전라도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할머니가 이제 80을 바라보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게 지역 감정이라는 게 실존하는구나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회하는 장소에 오셔서도 전라도 가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거나 스타라고 하죠. 제가 이제 대자보 같은 것들을 올리면 김상천 부모님 전라도 출생이래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진 않은데 저희 세대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이 달린 한편 여기에 대해서 야 그건 좀 아니지 라는 댓글들도 반박 댓글이 더 많이 달렸었거든요. 오히려 대구에 더 씌워진 낡고 그런 권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어하는 여론이 훨씬 더 강하다. 저희 세대에서는.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일 수도 있겠어요. 사실 물론 많은 분들이 지역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우리 세대는 좀 다른 거겠죠.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역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에 반대하고 언론이나 이런 곳들에서도 지역 감정을 부추기지 않게 언론 보도를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많이 전반적으로 증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균열이에요. 어떠한 균열이 생기면은 그 균열을 기준으로 표를 동원하고 정치가 힘을 가지는 게 유구한 어떤 정치 역사의 전통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의 지역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냐에 대해서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정치적인 어떤 차이가 없었어요. 63년도 대선 당시에 윤보성과 박정희가 붙었을 때 광주 시민들, 전남 도민들 모두 다 박정희를 지지했습니다. 오히려 광주에서의 어떤 선전이 박정희의 첫 당선에 되게 큰 기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대선을 치르고 선거를 하면서 점점 이제 지역을 갈라놓고 차별하고 균열시키는 어떤 정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저는 오늘의 한국인 것 같아요. 각자의 지역을
각자의 정당이 독점을 하고 그리고 그 균열에서 표를 동원하고 그렇게 이제 완전히 쪼개진 나라를 만들었는데 어떤 경제와 정치의 어떤 그 모든 영역에서의 시너지가 난 게 아닌가. 실제로 저는 최근에 느끼는 건데요. 호남과 영남은 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요. 일단은 인구 구조가 달라요. 강원도와 제주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를 다 합친 게 부산, 울산, 경남이랑 비슷합니다. 그만큼 저희는 140만 명이지만 대구는 벌써 100만 명 많잖아요. 애초에 이게 그렇게 갈려놓고 표를 동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뒀던 거지. 그리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차별의 의식을 만들면서 사실은 어떤 일종의 이득 챙기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노무현이 선거에 나왔을 때 부산에서 이제 허태열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게 죄악이라는 걸 모르지는 않을 텐데 또다시 지역 감정을 노골적으로 자극한 한 후보가 있습니다. 허 후보는 먼저 청중들을 향해 요즘 살림살이가 나아지신 분이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몇 사람이 손을 들자 허 후보는 혹시 전라도에서 오신 것 아니냐고 되물은 뒤 스스로 농담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되게 오랜 기원을 가진 그런 것 같습니다. 시사인의 기사를 보고 있었거든요. 50년대 어떤 한국의 대외 원조가 되게 미국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원조 자금이 총 3,600만 달러였대요. 이 중에서 73.7%가 서울에 갔대요. 대구에 7.2%가 갔대요. 그리고 부산에 11.3%가 갔대요. 그리고 이 당시에 아시잖아요. 이 당시에 부산과 대구에 생겼던 게 뭐죠? 삼성, 물산이 생기고 제일제당이 생기고 막 이런 어떤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이 태동하던 어떤 시기였고 그렇게 원조 물자들이 이렇게 갔고 대구에 7%, 부산에 12%, 서울에 70% 갔는데 이때 호남이 받은 원조가 0.4%였다는 거예요. 차이를 만들어진 거죠. 이때부터. 이렇게 차이가 만들어지고 균열이 생기고 이 균열을 오히려 표를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사실 광주에 어떤 뭐 나쁜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어쨌든 그쵸. 뭐 다 빨갱이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어쨌든 반반만 섞어놔도 다 그냥 원래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고 서로 섞여 살 거고 특별하게 무슨 범죄율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제도가 다른 것도 아니고 되게 가까운 도시인데 어떤 표를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뒀구나. 그게 어떤 한국 정치의 최대의 어떤 잘못된 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공통점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 소멸과 같이 두 지역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치 의제를 같이 대응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으면 좋겠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